네, 새누리당 비대위가 일괄 복당을 허용하자 친박계가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복당 허용은 비대위의 쿠데타라면서 갈라서야 한다는 분당설에 대통령 탈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분 패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개건 해설위원이신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새누리당이 다시 일당의 지위를 되찾긴 했습니다만 어제 비대위 결정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쿠데타인가요? 글쎄 쿠데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과격하고요. 일단 그 비대위 11명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김의욱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이 일단 그걸 논의하기로 하고 논의를 시작했는데 김의욱 비대위원장은 그걸 다음 주쯤에 좀 처리를 하자. 왜냐하면 당내 중요한 사안이니까 객파별로 의견을 좀 듣자 그랬는데 대다수의 비대위원들이 일단은 투표로 결정하자고 그러고 정진석 원내대표도 그렇게 하자고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김의욱 비대위원장,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도는 강하게 반대를 했지만 이학재 의원까지도 표결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표결 쪽으로 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1명이 참석해서 6명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다 찢어버리고 일단 복당 결정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쿠데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언어는 과격하지만 일단은 그 당내 최대 개파인 친박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비대위원들의 그런 표를 통한 당심의 발로다. 여기까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나 예. 지금 이 분란이 상당히 크게 와 있기 때문에 이 수습 과정이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갑작스런 비공개로 전환한 뒤에 표결로 결정을 해서 속전속결로 끝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당규에 의하면은 이 복당 문제는 최고위원회의 추인을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최고위원회의 역할을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혁신비대위가.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를 제기하는 거는 개파적 관점에서 보는 것 같고요. 친박이.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뭐 논리가 좀 약해 보이고 지금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지난번 총선 패배라는 게 좀 무리한 공천에서 비롯됐다라는 그 분석이 지배적이잖아요. 예. 무리한 공천의 한가운데 유승민 의원의 추출이 있었어요. 압박에 의한 탈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탈당을 원상복귀시키는 과정이라서 혁신위가 지금 출범하고 난 다음에 뭐 큰 역할을 못했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인데 그러면서 볼 때는 그러한 잘못된 것을 돌려놨던 점에서 물론 그 당내 개파적 관점에서는 뭐 차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생각의 차이가 저는 이 자체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데 친박 입장에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일단 어제 4명이 복당이 허용이 됐고요. 나머지 3명은 아직 복당 신청을 안 했을 뿐 뭐 신청하면 허용될 분위기입니다. 그래픽으로 준비가 돼 있죠. 새누리당 탈당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 가운데 강길부, 유승민, 안상수, 윤상현 의원은 복당을 신청을 해서 이미 당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어제 바로 이제 당원이 됐고요. 주호영, 장제원, 이철규 의원은 아직 복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의 일괄 복당 허용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 지금 뭐 엇갈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내에 일련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빨리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이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에 돌아가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당의 개혁, 또 화합 거기에 제 모든 것을 바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친박계가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핵심은 유승민 의원에 대한 복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승민 의원은 안 된다라고 친박에서 얘기하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1년 전에 원내대표 연설 때부터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그 당시 당청 간의 그런 화합 노선에 청와대하고 상의 없이 원내대표로서 그 당시 2가지 법안을 합의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됐고
또 그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노선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친박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고리 깊어졌고 심지어는 이제 새누리당의 정체성 문제 논쟁에 있어서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이 중도 보수 정당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마침 중도 좌정당처럼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경제 정책으로 가야지 새누리당이 산다. 이렇게 다소 보수 노선과는 동떨어진 논쟁을 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좀 골이 깊어지고 갈등이 증폭됐다. 이래서 지금 친박의 핵심 의원들은 유승민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복당을 하고 복당 절차도 좀 달라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좀 처리를 좀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금 복당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분란이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김진태 의원이 좀 전에 이야기했고 김태흠 사무부총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의총에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데 사실 그런데 말이죠. 비대위원회에서 전결 사항이라서 의총에서 이야기를 한들 이게 뭐 제명하지 않는 한은 무슨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너무 크게 끌고 가지 말고 일단 복당이 됐으면 당내에서 치열하게 좀 논쟁을 통해 가지고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 자, 유승민 의원을 왜 반대할까라는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통령과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이고 전체적인 국정 운영에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건데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슨 논문 표절을 했다든가 그래서 한때 당을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복당하고 그것과 이것을 비교했을 때 과연 그 정도로 막을 일인가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글쎄 이게 이른바 이제 정체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복당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게 친박의 입장이고 이제 표면적인 명분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잘 우리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고 유승민 원내대표 당시 때 그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개혁적 보수 얘기를 했고 뭐 따뜻한 보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새누리당의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 자체가 논리의 비약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부작용을 일으켜 왔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추출하는 과정 속에서 탈당하고 무리한 게 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아까 말씀 뭐 논문 표절 이런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을 가지고 계속 너무 이 대통령의 의중을 의식하는 게 아닌가, 친박계 의원들이. 지금 지난번에 그 어떤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쳤거든요. 그런 연장에서 이렇게 복당이 민감한 것이 아닌가. 이제 뭐 개파적 관점에서 볼 때 엇갈릴 수 있어요. 뭐 그 현실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도 뭐 그렇게 이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당규에 나와 있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데 최고위원회 대신 지금 혁신 비대위가 그 지도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절차상의 문제 제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 문제는 결국은 총선 패배에 대한 어떤 그 혁신위의 그 결정이 전 이 복당 결정부터 하는 게 전 옳은 절차라고 봐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새로 태어나려면은 이런 진통을 겪어야 되는데 어쨌든 유승민 의원의 복당 문제를 가지고 친박이 지나치게 뭐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지금 뭐 이 김의옥 비대위원장이 거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청와대를 의식한 것 같기도 해서 예. 전체적으로 볼 때 총선 민의와는 좀 반대되는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정청 회의가 오늘 취소됐는데 청와대 분위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청와대는 뭐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불편하지만 일단 이 문제를 다시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난번에 혁신위를 좌초시킨 이러한 경험도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그런 반론이 심각할 거를 우려해가지고 지금 일단은 좀 냉정을 제시하는데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실은 뭐 대통령과의 관계를 떠나서도 당의 정체성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1년 전에 원내대표 시절에 1년이 넘었나요? 유승민 의원께서 국민연금 지급률을 10% 인상하고 또 국회법 개정안을 사실은 청와대의 조율 없이 야당 편을 물론 고민을 했겠습니다. 들어주면서 거기서 또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새누리당이 중도 보수주의로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노선 투쟁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중도 보수주의하고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개혁적 보수, 따뜻한 보수가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유승민 의원이 이왕 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유승민이 추구하는 개혁적 보수 노선의 어떤 지향점이라든지 이런 건 기존의 새누리당 노선과 뭐가 다른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 원내대표로서 국정을 조율하는 자리에는 대통령과의 그런 엇박자를 낸 거는 그거는 온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출발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에 마치 대기업 편만 드는 이런 정당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의 정체성을 마치 이게 무슨 뭐 구구정당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잘못된 거예요. 새누리당은
대개편을 드는 게 아니고 시장 경제적 질서를 옹호하고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옹호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지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유승민 의원이 정리를 하고 잘못 이야기한 거는 사과를 하고 오는 것이 맞다.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어제 친박계 의원이 대통령의 탈당과 분당 사태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탈당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탈당할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뭐 그런 명분도 없습니다. 대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민주화 이후에 한 명의 대통령도 예외 없이 탈당을 했거든요. 임기 말에 탈당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시기도 그렇지 않고요. 이 문제 가지고 대통령 탈당을 운운하는 게 비박계나 새누리당에게는 압박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발언은 전 현재의 새누리당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썩 적절치 않아 보이고, 지금 이제 박 교수님 말씀에 저도 이제 한 말씀 이제 첨언을 좀 한단 말이죠. 뭐 대체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다 본질적으로 이 당청 관계를 우리가 항상 의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와대와 정부와 집권당은, 여당은 이 당정청이라는 하나의 집권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내부에서 지나치게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 이것이 바로 배신의 정치로 연결이 되고, 왜 국정 철학을 공유하지 않냐로 간다면은 집권당의 존재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집권당 여당은 당정청을 형성하고 있는 한 일각이긴 하지만 예. 입법부의 한 일원 구성원이기 때문에 청와대나 행정부를 또 견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가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생각을 달리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 배신의 정치다라고 한다면 어느 의원이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한 것들은 어떤 게 보수적 중도 보수냐 개혁적 보수의 차이가 뭐냐 이런 논쟁을 떠나서 예. 한국 정치의 틀을 바꾼다는 의미에서도 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계기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도화도 가능하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이제 청와대나 뭐 다른 쪽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계속 그 얘기는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드리죠. 유승민 의원이 배신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배신한 겁니까? 저는 이제 배신이라는 용어보다는 예. 사실은 지금 저 국회 선진화법으로 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19대 국회에서 식물국회가 되고 국가의 개혁과제 이런 것들이 전부 좌초됐잖아요. 야당도 또 협조를 안 했고요. 생각보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개혁 노선에 대해서 힘을 모으고 고민하고 상의를 하고 이런 절차가 없이 야당이 원하는 그런 안을 물론 고민을 하고 최대한 협력을 해가지고 야당을 뭐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고민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합의가 안 된 그런 안을 이렇게 원내대표가 합의해주고 이러면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는 일단 대여 관계를 떠나서 내분도 정리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저는 화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유승민 원내대표도 지금 아마 겸허히 돌이켜보면 내가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예. 한번 그 부분을 나중에 언론을 통해 인터뷰를 하시든지 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도 고맙겠다 그래놓고 생각합니다. 총선 이후에 그런 문제, 유승민 파동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결국 과반을 잃은 거에 대한 유승민의 사과는 없었고요. 없었죠, 그런 분도.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의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당의 논쟁의 중심에 서가지고 여러 안 좋은 후폭풍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폭풍들, 안 좋은 부정적인 이러한 후폭풍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당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당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겠다면은 한 번쯤은 정리를 해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건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그것이 저는 당원과 국민에 대한 조리에 맞다. 물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인이라는 게 국회가 행정부가 잘못하면 견제를 하고 대통령도 잘못하면 비판을 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어렵고 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될 때 원내대표가 엇박자를 낸다는 것은 일단은 그거는 협력과 그런 견제 장치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조금만 30초만 발언 기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은 제왕이고 원내대표는 그러면 가신이냐? 그래서 배신하는 거고 대통령 말 안 들으면 전부 다 배신이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그런 있을 것 논리 같아요. 아니겠어요? 지금 예.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떤 이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된 게 국회법 개정안이었잖아요. 최근에도 정진석 원내대표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 당선자 때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어. 이른바 이제 뭐 청문회 활성화법 또는 뭐 그렇죠. 상시청문회법이라는 거. 이 여야가 합의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당은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예요. 여야가 합의했는데 청와대가 항상 거부권 행사하는데 행사할 수 있죠, 대통령이. 예. 법에 나와 있으니까, 헌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원내대표의 자율성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정청이 하나의 어떤 그 지향점을 가지고 뭐 개혁 정책이 됐건 무슨 정책이 됐건 추진하는 건 맞습니다만 거기에 다른 몫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권당이 정당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자율성이 훼손된다면은 거기서 무슨 정당 민주주의가 있고 무슨 거기에 대의 정치가 있고 거기에 무슨 한국 정치의 미래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다면요. 좀 예. 이렇게 좀 포용하고 이렇게 관용하고 이런 좀 상당히 인정한 자세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달랐으면 좋았겠다는 이야기죠. 예. 방식이 좀 잘못됐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복당이 있죠. 바로 윤상현 의원의 복당도 어제 허용이 됐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복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그 유승민 의원의 복당과 윤상현 의원의 복당이 전혀 다른 관점이잖아요. 각각 그 다른 계파들이 그 상대방 의원을 지금 복당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윤상현 의원이 됐건 유승민 의원이 됐건 당에서 이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이러한 과정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탈당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 총선에서 패배한 데 많은 원인이 제공됐던 것이고 그 제공은 사실 뭐 친박계가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가 됐건 사과에 버금가는 그런 설명이 필요한 거고 국민들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은 전혀 다른 이유로 탈당을 했던 거 아니 이른바 막말 파동에 의해서 탈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당이 사과해야죠.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내서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게 다 생략되면서 하니까 친박 비박이 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윤상현 의원이 그 녹취록 파동 이후에 여러 차례 뭐 김무성 대표를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사과를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이 보도도 되고 그리고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유권자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당 이후에 당에 나중에 당선되면 복당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야기하고 일단 유권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많은 표를 얻었고 그래서 일단 그래서 복당이 됐고 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러한 부분에 사과한 부분 연장선상에서 당에서 이제 앞으로 당의 발전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인 의원의 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의 일괄 복당 얘기가 지금 결정이 되자 더불어민주당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해찬 의원의 복당 문제인데요. 공천에서 탈락한 이해찬 의원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해찬 의원 복당 논의도 다시 지금 불이 붙을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이 새누리당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결국은 전당대회와 관련된 구도인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이 돌아오면서 이제 당내 역학 구도라든지 당권 구도 이런 것들이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 같고 네.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 이른바 친문 세력들이 여전히 뭐 최대 개파라고 그러잖아요. 더불어민주당도. 근데 만약에 이해찬 의원이 복당이 된다면은 친노 세력이나 친문 범친노가 됐든 상당히 세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전당대회 8월 29일 날로 결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얘기는 곧 김종인 대표의 세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당연하죠. 거고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는 어쨌든 지금 이해찬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해찬 의원의 복당 문제도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해찬 의원이 복당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그 국민의 선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야당도 지나치게 갈등적 관점에서 간다면은 새누리당하고 똑같은 형국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갈등적 관점에서 보지 말고 복당을 시킨 다음에 차라리 그런 다음에 나름 그 안에서 사과할 거 사과하고 자체 내서라도 말이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져요. 김종인 대표는 새누리와는 상황이 다르다라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하고 뭐 과정은 다른데 결론적으로 본질을 보면은 친노 세력, 친문 세력이 한 70명 정도 되잖아요. 122명 의원 중에서. 그래서 이해찬 의원이 노무현 대전 이사장도 맡고 있고 실질적인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당에 들어오려고 하고 또 친문 세력은 와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쪽 새누리당하고의 어떤 뭐 겉모습은 다릅니다만은 계파 간의 갈등 때문에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는데 결국은 저도 김종인 비대위 치대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형국인 것 같아요. 전당대회 이후든 이전이든 받아들여야지 또 이 모양도 되고 명분도 오겠다는 사람 자꾸 이렇게 비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적다고 봅니다. 저는. 예. 지금 뭐 많은 그 탈당에서 무소속 당선된 여야를 뭐 떠나서요 의원들이 복당을 신청하고 있는데 공천을 안 줄 때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면 또 다른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